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글감을 모으고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목차를 보시면 관심 키워드를 정하고 그걸 또 확장하기, 그리고 일상 속 호기심에 나의 생각을 더하기, 그리고 흩어진 글감들을 조직하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심 키워드를 정하고 확장하는 건데요. 나의 관심사에 대해 알수록 훨씬 쉽게 글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자가진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의 강점 텍스트, 내 취미, 특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많이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확인해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내기 좋은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진단이 잘 되어 있을수록 글감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보의 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유튜브, 구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 등등 여러분의 관심사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시대에 맞게 그 검색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나름의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찾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글감이 될 수 있습니다. SNS 하실 때도 그냥 시간 때우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정하고 관심 있는 키워드를 팔로우 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같은 걸 팔로우하고 계속 거기에 맞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생각 그물,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요 흩어진 수많은 정보들을 나름 나의 메인 키워드에 맞게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빈칸이 생기면 빈칸 또 검색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물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 글감을 조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 카테고리에 맞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쓰고 내가 알고 있으면 채우면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없으면 또 이제 다시 검색을 하고 이렇게 계속 글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물처럼 쭉쭉 뻗어 나갈 수 있고 풍요로운 글감 속에서 넉넉히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 속 호기심 갖는 건데요. 우선 일상 속에서 내가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 얻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런 수많은 문화 콘텐츠 미디어를 막 접하는데 거기서 그냥 시간대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생각을 알파로 더해보면 이거 자체가 글감이 됩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거기다가 나의 생각을 더하고 이런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왜 좋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더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 살면서 느꼈던 경험 있잖아요. 실제 경험에서 뭔가 끌어올 수 있으면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글감의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20년을 살았으면 20년 동안의 삶이 하나의 축적된 경험이자 배경 지식이자 글감이 돼요. 그래서 에세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에세이 자체가 내 작은 경험, 오늘 내가 버스 탔던 경험, 지하철에서 만났던 누구, 음식점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나의 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의 내 경험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일기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 쓰지 않더라도 매일매일이 나의 글감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 되신 분들은 메모도, 일상생활 메모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라이터나 글 쓰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면 바로바로 녹음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글감으로 써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 경험을 이제 모을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생각을 더하는 걸 플러스로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육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어떻게 이런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들을 자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질문을 내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책들 중에 인터뷰 형식의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터뷰를 이제 하는 사람은 내가 할 말이 뭐 있어, 내가 뭐 딱히 나 책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 이제 그 질문하는 기자나 이런 분들이 디테일하게 계속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대답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다가 그것들이 모으면 하나의 엮으면 하나의 이제 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막상 한 편의 글을 쓰기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글을 이렇게 한 편에 채우기 힘든 분들은 요것들을 쪼개서 이 부분 어떤 질문을 남기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다가 하나의 글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감이 많이 모이고요. 글을 쓸 때도 쓸 말이 너무 없으면 그냥 목차를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어떤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 단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글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흩어진 글감들을 이제 조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감들을 요 레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고 이 퍼즐들이 많이 있을수록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내가 레고가 되게 빈약하면 만들 수 있는 결과물도 그냥 빈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글감 자체를 최대한 이 레고를 많이 이제 자원을 모으는 것처럼 많이 쌓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많이 모아놓은 글감들, 이 글감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첫 번째로는 레고 할 때도 우리가 처음 이제 살 때부터 이제 기본적인 기성품, 완성된 모양이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방법, 정해진 대로 내가 레고로 해서 그 모양을 만드는 거. 최근에 약간 겨울로 왕자 레고 같은 것들은 완성된 모양이 이 레고 박스에 있는 그 모양과 똑같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자유롭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은 좀 자주 쓰는 틀, 정해진 방법에 대해서 조직하는 기본 틀을 같이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도입부는 항상 뭐 상황적인 거, 배경, 요즘의 이슈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문제를 발생하고 절정,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해결. 서론, 본론, 결론에서도 처음에 약간 운을 뜨고 도입부 글머리를 들어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결론, 이런 구조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근데 요즘은 근데 드라마나 이야기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이제 막 절정을 도입부에 넣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틀 알아두시면 좋고, 다음은 이제 시간 순서에 맞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일기 쓸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오늘 아침부터 점심 뭐 했고 저녁 뭐 먹고 밤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이제 시간 순서, 발생하는 순서대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원인과 결과, 이 관계를 보는 건데, 어떤 중심 내용이 있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의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결과를 먼저 제공하고 이 결과의 원인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모았던 글감 중에서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현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이런 구조를 활용할 수 있죠. 다음은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런 해결 방안이 이루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상되는 결과까지 이런 틀도 많이 글감에서 활용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로직트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짜여진 우리 조직도 같은 거예요. 로직트리는 논리적인 나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주위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인데, 중심 내용에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 하위 내용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쓰는 설명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나 알아두면 이 구조에 맞게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주장하는 글에서 지금의 어떤 논의점, 우리의 논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나름의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결론. 그래서 이렇게 타당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드는 이런 구조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문학적인 글에서도 우리는 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인 플롯, 구조도 많이 활용되는,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웅의 일대기 이런 것들 보면 뭐 웹툰이나 영화나 히어로물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20가지 플롯 이런 책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기본 형식, 플롯에서 인물이만 조금씩 바뀌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리 이런 틀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감상문을 쓸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본계적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우선 내가 책에서 본 거, 그 책에서 내가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삶에 적용할 거,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맞게 감상문을 쓰는 겁니다.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요소가 내 글에 나름 길잡이가 돼서 헤매는 것을 막아줘요. 내가 뭘 쓰지? 라고 고민할 때 이렇게 딱딱딱 써야 될 내용이 정해진 거죠. 다음, 이 책에서 나온 오레오. 또 이런 비문학 같은 글쓰기,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쓸 때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나름의 사례, 그리고 정리 및 제안, 이런 구조로 글을 쓰면 탄탄해진다.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해놓고 여기다 내가 내용만 채워두면 글쓰기가 쉽다, 이런 거죠. 다음, 쓰기의 공식, 프렙, 이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를 잡고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례, 다시 핵심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고서나 내 제안문 같은 걸 쓰면 명확해진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로 이제 하는 구조로 많이 활용이 돼요. 자유롭게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저만 해도 형식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게 내용을 채워놓으면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선 관심 키워드를 정해서 내 글감, 그러니까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글감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또 확장하고요.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실제 경험이나 미디어에 대한 그런 간접 경험 같은 걸 이제 접하고 거기에 생각을 더하고, 아까 내가 질문과 대답 이야기도 꼭 했죠. 그 마지막으로 이런 흩어진 글감들을 이제 조직을 하는 예들, 형식적인 구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